안녕하세요. 경기도 평택에 사는 68세 박분자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평택시장에서 건어물 장사를 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같이 나가고 저녁 늦게야 가게 문을 닫았지요. 덕분에 큰아들 하나를 대학까지 보냈고 작은 아들은 기술 배워 자립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때는 힘들다는 생각보다 가족을 위해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지금은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마음이 하루도 편한 날이 없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잠도 잘 오지 않네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마음이 좀 풀릴까 해서 이렇게 사연을 남깁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따뜻한 위로나 조언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제가 며느리에게 뜻밖의 말을 듣고 결국 인생을 다시 바라보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결혼하고 평택에 자리 잡은 건 35년 전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몸이 약해 오래 일하지 못했고 결국 저 혼자 장사로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시장에서 건어물 좌판을 펼치면 늘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고 몇몇 단골은 저를 보러 오듯 찾아주기도 했지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참 감사한 시절이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며 등록금 마련하느라 겨울엔 손이 터져 피가 나도 그냥 넘어갔고 여름엔 땀으로 등에 소금이 앉을 때까지 일했습니다. 그래도 큰아들 준호가 서울에 있는 국립대에 합격했을 때 저는 시장 한복판에서 울고 말았어요. 그때 제 삶이 보상받는 기분이 들더군요. 며느리를 처음 본 건 준호가 30이 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교사로 일하던 여자였고 외모보다 말투와 태도가 단정하고 공손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런 아이면 우리 가족과 잘 어울리겠구나 싶었지요. 결혼식 비용은 반반 부담하자고 했지만 결국 웬만한 건 다 제가 해줬습니다. 신혼집도 제 명의로 평택에 있는 아파트를 장만해줬고 냉장고며 세탁기, 가전까지 빈틈없이 채워 넣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 손주가 태어났고 그때부터 저는 또다시 엄마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나올 때 미역국을 들고 병원 앞에 서 있었고 아기가 울 때는 밤이라도 자다 일어나 달려갔지요. 처음엔 며느리도 참 고마워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편하게 산후조리했어요. 라며 문자도 자주 보냈습니다. 저는 그런 말 한마디에 힘이 났고 더 잘해주고 싶어졌습니다. 기저귀며 분유값도 제 통장에서 나가게 했고 주 4일은 손주를 우리 집에서 재우며 돌봤습니다. 애기 엉덩이 빨갛게 될까봐 밤마다 크림 발라주고 낮잠 잘 때는 숨소리까지 확인했지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손주는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고 며느리도 복직하면서 왕래는 줄었지만 저는 여전히 간식이며 장난감을 사서 챙겼습니다. 어린이날이면 새 옷 사서 들고 갔고 생일이면 작은 케이크라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대화가 점점 짧아지고 표정에서도 정이 느껴지지 않더군요. 요즘은 그렇게 안 키워요. 그건 너무 옛날 방식이에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나는 뭘 잘못했나 싶었습니다. 특히 손주와 관련된 일에선 며느리가 저를 멀리하려는 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엔 자주 맡기던 손주를 요즘엔 되도록 본인들이 챙기겠다고 했고 제가 안아주려고 하면 애가 싫어할 수도 있어요. 하며 조심스레 제지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툭툭 깎여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 와중에도 저는 며느리 생일이면 빼놓지 않고 케이크를 사서 보냈고 아들 좋아하는 고사리며 도라지 반찬도 손수 묻혀 냉장고에 넣어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고맙다는 문자 한 줄, 혹은 아무 말 없는 빈 그릇뿐이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허리가 점점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잠깐 삐끗한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잦아졌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손주를 업고 안고 눕히고 하던 그 시간들이 몸에 쌓였던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래도 병원에 갈 생각은 못했습니다. 누구한테 부탁하기도 미안하고 시간 내주는 것도 미안했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정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하게 된 겁니다. 혹시 이번 주에 나 병원 좀 데려다 줄 수 있겠니? 그게 바로 그 뒤에 일어날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허리가 안 좋아진 건 꽤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앉아 있어도 누워 있어도 찌릿찌릿하게 전기가 내려오고 일어서려면 의자에 손을 짚고 천천히 일어나야 했지요. 그동안 참아온 것도 많았지만 이젠 병원에 꼭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혼자 대중교통 타고 가는 건 너무 힘들 것 같아 며느리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혹시 이번 주에 나와 함께 병원 같이 갈 수 있어? 며느리는 다행히 시간이 된다고 했고 저는 그렇게 며느리 차를 타고 병원에 다녀오게 됐습니다. 병원에서는 의사 선생님이 디스크 초기라고 하셨어요. 오래 방치하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으라고 하더군요. 걱정은 됐지만 병원 진료를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일어났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며느리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머님, 오늘 병원 가신 거 기름값 좀 주시면 좋겠어요. 요즘 기름값이 장난 아니라서요.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다 며느리가 대놓고 금액을 말하지 않길래 제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 건넸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딱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동안 해준 게 얼마인데 이 나이에 아픈 몸 이끌고 타고 간 차의 기름값까지 청구받아야 하나 싶었지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그날 진료 내역서보다 더 무거운 마음을 안고 가방을 내려놨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진통제를 바라보다 문득 며느리의 얼굴이 떠오르더군요. 기름값 좀 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어찌나 깊게 박혔는지 밤새 이불을 뒤집어 쓰고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처음 봤을 땐 솔직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말씨도 공손하고 옷차림도 단정했고 우리 집안에 잘 녹아들 수 있겠구나 싶었지요. 결혼식 비용은 아들 몫이라더니 결국 집도 제가 해주고 살림살이도 제가 채워줬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침대까지 한 번도 생색낸 적 없어요. 부모가 도울 수 있을 때 돕는 게 맞다 생각했고 그게 자식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며느리가 임신했을 땐 기운 차리라고 매일같이 보양식을 해다 날랐고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 날엔 따뜻하게 데운 미역국 한 냄비를 들고 병원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손주가 태어난 후엔 육아도 나눠서 하자던 며느리 말에 일주일 중 4일을 우리 집에서 재우고 보살폈어요. 기저귀값, 분유값도 제가 부담했죠. 그러면서도 며느리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라는 말 한마디 없더군요. 당연히 고맙다는 인사를 듣자고 지원해 준 건 아니지만 서운한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겠죠. 제가 허리가 아프기 시작한 것도 그 즈음부터였어요. 애 안고 업고 들고 눕히고 허리는 물론이고 손목이며 무릎까지 다 상했습니다. 그런데도 병원에 한번 데려달란 부탁에 기름값이란 말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더 답답했던 건 아들의 태도였습니다. 요즘 다들 그렇게 살아요. 우리한테 기대하고 지원한 건 아니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또 제 마음을 꺾었지요. 내가 너 맹장 수술했을 때 병원에서 사흘 동안 잠 못 자면서 너 돌봤고, 너 초등학교 운동회 때 도시락 2개씩 싸들고 갔고, 너 취업 실패해서 방에 틀어박혔을 땐 밤마다 기도하고 위로했었는데, 이제는 돈만 필요한 사람으로 되어 있더군요. 그날 이후로 저는 손주에게도 마음이 조심스러워졌어요. 그리고는 덧붙이더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러면서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양식, 공인중개사 명함, 아파트 등기부등본 사본. 전부 깔끔하게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이번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어머님, 이 아파트 명의 저희 앞으로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뭐? 어차피 나중에 다 저희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급히 대출 받아야 할 일이 있어서요. 이 아파트로 담보 잡으면 이자도 낮고 절세 효과도 있어요. 그 말을 하며 며느리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이미 다 정해졌어요 라는 말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니? 나보고 집을 넘기라고? 요양원 들어가라고? 순간 며느리의 눈빛이 흔들렸고 마침 퇴근한 아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상황을 보더니 곧 고개를 떨구더군요. 엄마, 우리도 사정이 있어. 민준이 학원비도 올랐고,
요즘 집사람도 우울증이 심해져서 힘들어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내 재산을 탐내고 있었구나.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가. 지금 당장 나가. 그리고 다시는 이런 소리 하러 오지 마. 며느리와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님, 진정하세요.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 같네요. 라며 수습하려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 보험 서류, 유언장 초안까지. 내가 살 집을 어디로 옮길지, 통장 자동이체는 어떻게 끊을지. 모든 걸 조용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처럼 안아주거나 간식 챙겨주는 게 오히려 오지랖으로 보일까 걱정됐거든요. 며느리는 대놓고 말하지 않아도 늘 차가웠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안 키워요. 그건 너무 옛날 방식이에요. 그렇게 하나씩 제자리를 지워갔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며느리 생일엔 케이크를 준비했고, 아들이 좋아하는 나물 반찬을 해다 줬고, 손주 어린이날엔 장난감을 사서 챙겼습니다. 마치 눈치를 보듯, 마치 버림받지 않기 위한 노력이라도 하듯.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나는 왜 이 나이에 누구를 위해 아등바등하면서 살고 있는 걸까? 나도 누군가의 어머니, 할머니 이전에 사랑받고 싶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군요. 일찍 남편 여의고 오직 아이들만 바라보고. 살아온 제 인생이 안쓰럽기도 하고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찬장에 있는 통장을 꺼내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게 남은 돈, 보험, 집, 땅. 이 모든 게 나를 위해 존재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버섯국을 끓이던 중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표정은 평소보다 더 차가웠고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있더군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왔니? 점심은 먹었니? 했지만 며느리는 식탁에 앉자마자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더는 이렇게 못 살겠어요. 그 말의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지?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아니면 손주를 못 보게 하겠다는 건가? 그런데 며느리는 무표정한 얼굴로 봉투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요양원 입소 안내서와 요양원 추천 리스트가 들어있었죠. 여기 시설이 괜찮대요. 간병도 잘해주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나오고요. 요즘엔 어르신들도 다 이렇게 지내세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도저히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짐이 됐니? 내가 그런 말을 들어야 할 정도로 잘못한 게 있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근데 어머님 요즘 자꾸 같은 말씀 반복하시잖아요. 같은 말씀? 네. 민준이 학원 끝나는 시간도 하루에 몇 번씩 물어보시고 며칠 전엔 민준이를 민수라고 부르셨잖아요. 애가 상처받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며느리의 입에서 치매라는 단어가 곧 나올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그 말이 나왔습니다. 혹시 치매 초기신 건 아닌지 걱정돼요.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요양시설에서 전문적으로 관리받으시는 게. 그렇게 말하면서 며느리는 제 앞에 요양원 계약서 초안을 펼쳐놨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걸 준비했던 거지? 내가 치매라고? 치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내가 아프다는 말인가?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덧붙이더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러면서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양식, 공인중개사 명함, 아파트 등기부등본 사본. 전부 깔끔하게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어머님, 이 아파트 명의 저희 앞으로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뭐? 어차피 나중에 다 저희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급히 대출받아야 할 일이 있어서요. 이 아파트로 담보 잡으면 이자도 낮고 절세 효과도 있어요.
그 말을 하며 며느리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이미 다 정해졌어요 라는 말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니? 나보고 집을 넘기라고? 요양원 들어가라고? 순간 며느리의 눈빛이 흔들렸고 마침 퇴근한 아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상황을 보더니 곧 고개를 떨구더군요. 엄마, 우리도 사정이 있어. 민준이 학원비도 올랐고 요즘 집사람도 우울증이 심해져서 힘들어해. 엄마가 도와주시면 앞으로 진짜 잘할게요. 저희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둘은 오늘 이 자리에서 집 명의를 바꾸려고 내 재산을 가져가라고 온 것이구나.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 그리고 오늘 같은 이야기 할 거면 앞으로 오지 마. 며느리와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님, 진정하세요.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 같네요. 라며 수습하려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 보험 서류, 유언장 초안까지. 내가 살 집을 어디로 옮길지, 통장 자동이체는 어떻게 끊을지. 모든 걸 조용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혹시 보험 해지 신청하신 적 있으세요? 어르신 명의 종신보험 해지금을 다른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등록된 계좌번호와 달라서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청하신 분이 며느리분이라고 말씀하시던데 어르신이 직접 동의하신 게 맞나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통화하는 내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걸 신청한 적도, 동의한 적도 없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어요.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너 지금 당장 와! 할 말이 있어! 아들은 저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는지 며느리랑 함께 왔더군요. 보험회사에서 전화 받았던 이야기를 했더니 며느리가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정말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저희가 정말 급해서 그런데 어머님이 계속 안 된다고 하셔서 내가 언제 안 된다고 했니? 제가 부탁드렸잖아요. 근데 계속 미루시니까 저는 그 말을 끊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 모르게 보험금 해지하려고 했다는 거야? 이게 사기 아니야? 아들이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엄마, 그건 아니고 우리가 나중에 다 갚을 거였어.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 거야. 저는 그 말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나중에 갚는다고? 내 동의도 없이 너희들이 한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냐? 그때 며느리가 또 다른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저희가 이미 계약금도 넣었어요. 새 아파트 계약금 말이에요. 어머님이 안 도와주시면 큰일 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너희들이 한 게 범죄라는 거 알아? 너희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너희가 책임져. 그 말에 며느리와 아들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미 계약금도 넣었고 저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도와주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자기들 사정만 생각하고 있더군요. 제가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는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됐어. 이제 끝이야. 너희들이 한 일의 결과는 너희들이 책임져. 나는 더 이상 모르겠어.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평생 믿고 의지했던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이렇게 속였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시원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이제야 그들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고 더 이상 속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진짜 제 인생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집 근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조치가 무엇인지, 제 재산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를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인감도장은 새로 만들고 등기부등본은 매달 확인하기로 했고 통장은 자동이체를 모두 끊고 새로운 계좌로 바꿨습니다. 이젠 저 자신을 지키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그 일 이후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사과를 하거나 해명을 할 줄 알았지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 말이 참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들이 해준 집, 며느리가 드나들던 부엌, 손주 웃음소리 들리던 방. 모든 게 그대로지만 마음은 전과 다릅니다. 더 이상 누굴 위해 반찬을 하고 생일을 챙기고 용돈 봉투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를 내리고 마당에 나가 화분에 물을 주는 일상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처음엔 허전하고 외로웠지만 이제는 조금씩 편안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제 마음을 더 잘 들여다보게 해주더군요. 며느리에게 미움을 받지 않으려 했던 시간들, 아들에게 실망하지 않기 위해 외면했던 순간들, 모두 의미 없는 발버둥이었다는 걸 이제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손주가 보고 싶지 않냐고요? 그렇죠. 하지만 저는 이제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기억할 수 있을 때 스스로 보고 싶어질 그날이 오기를 그냥 묵묵히 기다려보려고요. 최근엔 노인복지센터에서 요리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또래 어르신들과 수다도 떨고 김치도 같이 담그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기분이 다시 삶의 의미를 찾아주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저는 제 인생을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은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씻고 나와 거울 앞에 섰을 때, 이 나이에 내가 왜 이렇게 외로워야 하나 싶은 마음이 올라오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손을 꼭 잡아줍니다. 분자야,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도 돼. 이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삶을 다했으니 이젠 남은 인생은 제 몫으로 채워가려 합니다. 나이 들어 외롭고 힘들어도 누군가의 짐으로 여겨지는 삶은 다시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혹시 이 사연을 보시는 분들 중 자식을 위해 너무 많은 걸 포기하며 살아오신 분이 있다면 꼭 한 번쯤은 자신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나를 위해 살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댓글로 나눠주시면 저처럼 위로받는 분이 분명 계실 겁니다. 따뜻한 위로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복과 평안, 그리고 행운이 늘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